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송심의 얘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네. 최근에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제재했다는 뉴스, 징계했다는 뉴스 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사례 먼저 소개를 좀 정말 해주시죠. 많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발언이 네. 조롱투의 발언이다라고 징계를 먹었고 아. 또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다라는 발언,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었죠. 그걸 신장식 앵커가 당시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든다. 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징계를 받았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파란색 일을 커다랗게 이 그래픽으로 내보냈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 아니냐라고 해서 또 엄청난 또 논란이 됐었고. 파란색 일자. 네. 그 방송에 파란색 일자를 커다랗게 날씨 예보를 내보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 파란색 일자 때문에 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기 뉴스타파 인터뷰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한 것 때문에 또 엄청난 징계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MBC의 징계가 지금 엄청나게 몰렸는데 뒤에 보겠지만 이게 650점을 방송평가에서 받아야지 이제 5년마다 재승인을 받는데 그게 사실 거의 다 650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MBC가 지금 최근 한두 달 새 받은 벌점만 40점이 넘습니다. 이거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MBC를 다음 시점에 방송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 MBC 문을 닫게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고요? 있다는 거죠. 아 진짜로 그런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5년마다 종편 3년마다 그리고 지상파 5년마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점수가 650점이 안 되면 이게 승인을 안 해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는 허가, 방송은 승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주요국 지상파 방송 제어가 기간인데요. 미국은 8년이고 영국이나 프랑스들은 10년 정도 이제 제어가를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한국은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 4년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어가를 받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점수가 낮으면 너네 퇴출될 거다라는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분은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공정성 심의라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불법 행위가 있는가 아니면 이 방송을 빙자해서 물건을 팔았다거나 뭐냐면 이 선정성 그러니까 음란물을 내보냈다든가 그런 것들만 심의를 하지 방송의 내용이 공정하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애초에 이거 심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방송 내용을 규정한 나라가 없죠. 선진국 중에는. 근데 방송 내용이 공정한지 아닌지 뭐 파란색 일을 띄우면서 미세먼지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일본을 밀려고 한 건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나요? 그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게 있죠.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송심의위라는 게 있는데 방통심의, 방송통신심의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방통위 산하의 민간기구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방통위는 정부 부처고 정부 부처 안에 민간기구, 민간 독립기구를 하는데 사실 저걸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뽑는다는 거죠.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 공정하지 하지 않느냐, 이걸 벌점을 때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또 선거 때만 나오는 선거방송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방통심의만 해도 여야 6대 3으로 뽑는데 이 선거방송심의라는 건 이제 임시로 선거 때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이번에 거의 다 보수 일색으로 짜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방송업계에서 한 명을 추천받고 또 학계에서 한 명 추천받고 뭐 그런 식이에요. 시민단체에서 한 명 추천을 받고 그랬는데 보통 그러니까 학계는 방송학회가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송업계는 MBC나 KBS, SBS 중에 한 명이 이제 추천했죠. 근데 이번에는 방송업계에서 TV조선이 나왔고요. TV조선이 추천했고 방송 또 이 학회는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완전히 새로 생긴
업계에서는 약간 듣보잡이라고 말하는 학회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보통 언론학회나 이런 데 많이 언론학회, 방송학회가 주로 하죠. 근데 완전히 새로 생긴 학회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보수 성향 인사가 갑자기 쩍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어디였죠?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공언연이라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매체 이 조직인데 보통 이제 이 민원연이나 아니면 언론연대나 그런 이제 단체들이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굉장히 보수 성향 그 단체가 공언연이나 이 단체는 애초에 보수판 민원연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거방송 심의를 하면은 여야 한 명씩 추천을 나머지는 시민단체, 학회, 업계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그 추천을 다 보수 성향 일색으로 추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에서 선거방송 심의위를 추천을 받는데 애초에 방통심의위가 보수가 우위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은 그전에는 이제 그냥 균형을 맞췄는데 아예 그냥 작정하고 우리 편으로 쫙 깔아놓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이건 네. 정부기관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제 네. 기구고 네. 그 여야에서 추천하고 뭐 네네. 대통령을 추천하고 해서 네네.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예, 방통심의, 방송과 통신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여기는 민간기구라고 하셨고 민간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여야 정치권에서 6대3으로 추천을 하죠. 6대3으로 네. 추천을 해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서 징계를 하면 그게 방송의 제어가와 재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징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근데 요 선거 때만 만들어지는 또 특별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만든다는 네네. 거죠.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벌점이 그대로 똑같이 방통심의에서 하는 제재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 때 워낙 이제 이슈가 많으니까 따로 특별 조직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6대3이라는 규조에서는 사실 이제 거기서도 박터지게 싸웠는데 아예 선거방송 심의랑 만들면서 거의 7대1, 7대2, 8대1로 이거 짜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는 작정하고 막 밀어붙이면서 심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파란색 일 얘기부터. 파란색 일부터 해볼까요? 몇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일 한번 사진 보여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단위가 없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제 시비를 건. 저기 미세먼지 농도 1인 날에 파란 네. 하늘을 뜻하는 뭐 그런 이게 얘기를 날씨 했다는 예보잖아요. 거잖아요. 날씨 예보. 일기예보, 그치, 네. 날씨 예보 기사죠. 여러분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0까지 떨어졌습니다라는 보도였는데 이게 이제 박예성 위원이라는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임정열 위원이 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의록을 네네, 보고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권재영 위원은 이 사람은 MBC 앵커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앵커 네. 알아요.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앵커인데 이분도 좀 보수 성향이신 예. 건가요? 이분이 앵커였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했을 겁니다. 이분이 권재영 앵커가 공언연이라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예 작정하고 이번에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김문환이란 분은 지금 선거 국면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가꾼을 고쳐매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서울 일이 아니다. 일보다 뭐 높고 낮다라는 말을 최초로 위원이 하셨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최초로 위원. 최초로. 다 이게 이제 보수 성향 그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2라고 썼어야 되는데 네. 파란색 1이라고 썼다. 손영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형태, 교묘한 정치 편파에 상당히 분노한다. 백성기 위원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회의록이 이민아 엄청 의원은 살벌하네. 기호 1번으로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이 말은 뭐냐? 코미디다. 라는 말 심재훈 의원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9명의 의원 중에 지금 8명이 지금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명이 코미디라고 마지막 저분은 얘기하신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MBC 방송 MBC가 코미디다. 다 문제가 있다. 코미디다 말은 그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 추천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한 논의하는 건 코미디다. 진짜 코미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9명 중에 8명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한 분이 워낙 기가 막히니까 코미디라고 얘기한 건데 생각해 보시면 이 파란색 일자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음에 MBC가 방송 사업을 못하도록 징계를 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정부 기관 심의기구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심의기구에서 네. 아주 장엄한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 네. 약간 최초로 한 분이 이런 말 봉숭아학당 했습니다. 같은데. 그 우리 영화 볼 때 코카콜라 팝콘 이미지를 살짝 보여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매점에 달려가서 코카콜라 사 먹더라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아닌 것으로
학계에서 약간 연구가 잘못된 것으로 이미 드러난 이론입니다. 근데 아, 그 이론을 소개를 하면서 이 파란 일을 크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고 싶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코미디 같은데 이분 말씀은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바이든 날리면 논란처럼 조작됐다라는 건데 애초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도 사실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 일기예보 하나 가지고 이 징계를 때려야 되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징계를 했나요? 그 네. 일기예보권은? 징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보도 가지고 아.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죠. 손영기 위원, 이분은 TV조선이 추천한 위원인데 한마디로 MBC는 더불어민주당 기관 방송 또는 대변 방송을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기 위원장이 이분이 그럼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보도를 했길래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한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게 벌써 몇 차례고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걸 편향 방송이 되지 않으려면 비판의 목소리만 하지 말고 옳다는 목소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특별법 거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유족들의 불만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보도를 했더니 한쪽 입장만 대변한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회의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그래도 회의록으로 이렇게 다 공개가 됐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발언을 과거 하시네요. 방통 심의를 보면 그래도 이 6대3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공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 여덟 명이 막 압도적으로 이렇게 MBC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MBC에 또 징계가 집중이 됐죠. 보면 이제 과거 21대 총선하고 비교하면 21대 총선에는 보통 이게 행정 제재와 법적 제재가 있거든요. 행정 제재는 약간 이제 의견 제시, 권고 수준인데 그건 사실 벌점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없죠. 주황색으로 된 두 개가 이제 주의는 그러네요. 네. 이제 벌점이 주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벌점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심의. 4년 전에는 네. 딱 두 건만 법적 제재가 있었고 나머지는 의견 제시나 공고 수준 이러면 좀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올해 총선을 보시면 이 파란색이 거의 없죠. 그리고 다 이게 지금 빨간색은 이 벌점이 4점이나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 MBC는 MBC 엄청 4점짜리를 8개를 맞았으니까 이것만 해서 32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5점, 2점 이렇게 벌점이 많은데 특히 MBC에 또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또 특히 보면 TV조선이나 JTBC 다른 종편들은 벌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MBC 구성원들이 볼 때는 MBC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MBC를 다음 그 2025년이 될 텐데 그때 이제 퇴출시키려는 수순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다음 4년 주기가 돌아오는 게 네네, 2025년. 네네. 그게 공중파들은 다 같은가요? 회사마다? 아니면 5년마다 다른가요? 원래 5년마다 돌아오는데 이게 650점이 안 되면 또 재허가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기도 하고 700제 넘으면 5년으로 늘어나고 안 되면 또 4년으로 주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650점에서 그럼 이렇게 징계받으면 차감이 그때그때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았다가 이제 지금 그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지난 2017년하고 2022년이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재허가 점수 받을 때인데 보시면 650점이 기준인데 KBS는 지난번에 650이 안 넘었었죠. KBS 2도 안 넘었고 안전한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MBC만 해도 16점이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을 했고 너네 이러면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봐줬어라고 했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게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 기준점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 종편도 보면 JTBC는 아직 이제 제거하기 안 왔고 재승인기 안 왔고 근데 보시면 이제 종편도 간당간당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10점 미만으로 통과되느냐 마느냐인데 MBC가 44점을 지금 마이너스를 맞았기 때문에 나머지 아무리 점수를 높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제휴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거죠. 전에 MBN이었던가요? 네. 한번 그 승인 취소였나요? 될 뻔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었어요? 승인 취소는 아니고 6개월 지금 그 방송 정지
맞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MBC는 이제 처음 그 출범할 때 이 주주 구성을 잘못 조작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 정지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선거 방송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니고 정말 그것도 이제 어떤 방통위 제재였던 거죠. 근데 좀 심의하고는 좀 다른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6개월 영업 정지라는 것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문 닫으라는 방송사가 문을 닫고 이 사람들 다 내보내거나 이제 직원들 월급 못 줘야 되는 월급도 줘야 상황이고 되는데. 방송은 이 자막으로 지금 방송을 영업정지 맞아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내보내야 된다는 건데 자막으로요? 네, 이래야 된다는 건데 일단 소송을 걸었고 2022년에 1심에서 패소됐어요. 패소했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2022년에 2년에 2년부터 지금까지 1심을 2년 동안 1심에서 패소가 했고 항소심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냥 조용하죠. 그러니까 봐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3, 4년 전 일인데 영업정지를 맞고도 그냥 은근슬쩍 이게 재판 진행 중이한 이유로 또 가처분해서 이제 일단 방송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아직 징계는 맞았지만 징계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재판에서 아마 뒤집힐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몇 년 걸리겠죠. 그런데 어쨌든 징계를 한다면 네. 뭐 그렇게 영업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승인을 네. 아예 취소해 버릴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중징계를 할 수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라는 거. 만약에 점수가 지금 이렇게 아까 낮으면? 보셨다시피 MBC도 이미 650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점수를 많이 크게 미달한다고 하면 설마 그런 짓까지 가겠나 싶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 실제로 옛날 과거에 다른 경우지만 ITV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ITV. 인천에 있는 ITV는 인천 예, 방송인가요? 네. 경인방송 말고 이제 ITV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승인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완전히 방송사가 사라졌죠. 음. 그런 거 있었고 몇 가지 사례만 좀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네네. 제가 조사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 사례를 쭉 좀 얘기해 주세요. 많았던 것 같은데.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시스템이 우리의 그 공영방송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점수가 차감되면 나중에 문 닫을 수도 있다. 이건 알았고 네네. 뭐가 점수를 차감시키고 있는지. 이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가 MBC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팩트죠. 네. 팩트고 23억 원의 차익이라는 건 검찰 보고서에 나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 네네. 올라갔고. 네네. 올라갔는데 이제 그 심의위에서 이 특정 주장을 하는 기자만 출연시키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출연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라는 건 검찰 보고서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이고 이걸 이 기자가 그걸 인용 보도한 거죠. 근데 반대 의견을 그렇다면 어디서 들을 것이냐?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듣거나 아니면 누가 작정하고 김건희 여사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어도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없죠. 그리고 정작 문제는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방을 이 아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검찰 보고서는 그 자체가 팩트인 거죠. 그래서 양쪽 입장을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저널리즘 윤리지만 그렇다면 모든 보도를 기계적 균형 갖출 수 있느냐? 정작 이 사건은 한쪽에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침묵하고 있다는 거 말고 누가 그분의 의견을 대리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MBC는 이제 이게 부당이득인지 아닌지 언급도 하지 않았고 다만 차익이라고만 했습니다. 뭐 그냥 차익은 건조한 팩트니까요. 네, 다만 방송 내용을 보면 부당하게 이걸 거뒀다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의대 증원 논란을 다루면서 MBC가 2,000명 증원 근거는 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위원 중에 하나가 왜 물음표를 썼느냐. 물음표를 쓴 것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근거가 뭐냐. 주먹구구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읽게 된다라고 김문환 위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요. 이 박범수 센터장 MBC에서 나온 분이 이제 증언을 나와서 정말 황당하다.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사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은 심의위에 끌려가서 이렇게 야단을 맞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위축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겠죠. 가서 이제 야단을 맞고 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걸 근거로 방송사 내부에서 징계를 나중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권이 바뀌면 있고 그 자체가 내 방송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나중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 방송사들이라면 최대 위기인 거죠. 사업을 접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원재 교수님의 끝내주는 경제로 이름을 바꿀까 합니다. 아, 네. 그렇게 다 존댓말로 바꿔야 되는 거라면. 네. 그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도를 하라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방송심의위의 또 특징은 이게 이 최종 이 벌점도 벌점이지만 무더기로 이렇게 갖다 놓고 야단을 치면 호통을 치는 이 심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구나. MBC를 사실 두들겨 팼지만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이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사실 한 놈만 팬다 그런 전략처럼 MBC를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다른 방송사들은 좀 약간 이제 납작 엎드려서 좀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 방송을 그렇게 겁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까 봤던 대통령 거부권, 심지어 또 거부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2 요구권, 제2를 요구한다는 게 법적 용어인데 이게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대통령이 뭔가를 비토를 넣는 것처럼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거부권도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가로 열고 제2 요구권이 아니면 뒤에 코멘트 붙이기도 하는데 거부권의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설령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론의 장에서 비판으로 다룰 문제이지 잘못했으니까 벌점을 때려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징계의 권한을 가진 대상이 또 정부 부처란 말이죠. 정부 부처고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주체가 또 국민의힘이 3분의 2의 그 의석을 갖고 있는 또 방통심의위란 말이죠. 이거 자체가 과연 온당한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공정성 심의를 통해서 이 방송이 과연 더 공정해질 것인가? 그 공정성을 판단한 주체는 누구인가 등등의 질문이 생깁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까 김건희 특검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네. 써야 했다고 하셨으니까 김건희 특검이란 말을 하신 건데 우리는 제재 안 받아요. 이 방송은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은 우리 허가 받는 게 아니죠. 지상파는 허가, 종편은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받을 텐데 유튜브 채널은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를 어떻게 제재해 보려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나 결국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방송사가 전파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인터넷 신문이고요.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재를 못했어요. 그래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와 SBS 등이 엄청난 제재를 했는데 뉴스타파는 제재를 하지 못했고요. 방법을 찾다가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걸 제재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던졌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을 등록을 하니까요. 네. 인터넷 신문을 또 취소한 사례가 옛날 자주민보라고 거기 완전 자주민보 종북 논란 사실 딱 듣기만 해도 느낌이 약간 또 오는데 정말 심각한 거의 약간 이건 진짜 정말 심각한 친북 매체라 이거죠. 친북 매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건 좀 심각하다 싶은 정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가 이제 등록이 취소되고 비슷한 이름의 자주시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이게 허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사실상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불법이 아닌 이상. 이원재 교수의 끝내주는 경제도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했던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하건 말건 그 공정성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방송은 이 허가권과 승인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공정성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 방송이 케이블 채널 뉴스토마토에 나간다면 케이블 채널 뉴스토마토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사실 이제 케이블 채널은 또 종편과 달리 또 이 승인 조건이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케이블 채널까지 공정성 규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뉴스토마토 케이블 채널도 이게 뉴스를 다루는 방송은 아닌 거죠.
뭔가 옛날 기준을 가지고 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제가 거예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망치를 들면 모두가 못으로 보인다. 근데 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 방통심의라는 기구가 있고 당신들이 이 공영방송과 종편들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공정한지 아닌지 심사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왜 비판만 해? 아니 당신들 왜 이걸 윤석열 정부에게 부정적으로 말해? 왜 파란색이 이렇게 크게 썼어? 라는 걸 계속해서 못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으로 오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을 하죠. 농담 삼아.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박근혜 때, 이명박 때도 있었고 문재정부 때도 있었는데 문재정부 때는 또 이거 바꾸지 않았죠. 사실 이게 사람의 문제가 구조 아니고 자체는 계속 있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이걸 갖고 저쪽에 3을 가지면 문제 해결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탐욕, 이 권력을 쥐게 되면 망치를 들면 못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치 병행성이라고 하죠. 방통 심의 자체를 애초 심의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이 심의 자체를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비극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거죠. 이 문제를 진작 해결했어야 되는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반복되는 돼요? 지금 끝내라고 그러시는데 네. 그 시간이 다 끝내는 됐어. 거.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 권력이 통제하면 안 된다. 네, 알아서 이거는 하자.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인데 한국만 이 낡은 퇴행적인 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손을 떼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뭔가 국민의힘에서 그런 또 뭐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송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회의 과정에서 저런 결과가 네, 나오고. 지금 뭐 민주당이 되는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손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좀 개입할 수 있나요? 당연히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물론 지난번에도 3분의 2 과반 이상 바꿔졌지만 손을 보이지 못했죠. 근데 또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하면 안 할 거 아니야. 다음 정권은 우리가 이제 잡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협치로 문제죠. 풀어야 되고 이게 정치권을 맡겨두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이 위원회의 심의 구조를 바꾸자. 네, 이렇게. 그리고 방송의 지배구조, 그다음에 방송의 심의 자체를 정치가 손을 떼야 된다. 이게 몇 대 몇의 문제가 아니고 6대 3의 문제가 아니고 5대 5나 몇 대 몇을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선언을 일단 해야 된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진 하나 음수사원 그 사진 보여주신 게 전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얘기할 시간 없을 것 같고 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MBC에 그거 마지막으로 옛날부터 한번 있었다는 거죠. 음수사원 굴정 지인이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판 사람이 누군지,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을 MBC 사옥의 이 현관에 걸려 있었어요. 물 마실 때 MBC 소원을 생각해라. 직원과 사원과 PD들이 저 밑을 지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월급 주는지 생각하자. 너를 뽑아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라라는 말을 MBC 사장이 저걸 떡 대통령과 붙여놓고 다수당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라는 근데 말을 이거 언제예요? MB 정부 2017년입니다. 때인가? 2017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걸 극복을 네. 해야 된다. 공영방송의 비극은 뽑아준 사람들에게 충성한 것.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방통심의위나 선거방송 심의위도 결국 문제는 뽑아준 사람들이 충성하기 위해서 나를 뽑아준 사람이 국민의힘이고 나를 뽑은 사람이 이쪽 보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내가 이걸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공영방송 개혁방안 나왔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게 만들면 되겠네요. 네. 시청자에게 충성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장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테슬라 이야기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하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무명님 맞아요. 테슬라 미래 새로운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실 가장 뛰어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다시 모셨습니다. 예,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요. AI 시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로 뭐 매출도 급감하고 네. 그랬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또 주가는 폭등을 해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1사분기 1월, 2월, 3월이죠.에 대한 어떤 전체 자동차를 판매수 딜리버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4월 초에 나왔을 때 이미 대개 38만 대 정도 나오면서 대단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이미 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로이터 통신이 모델 2 흔히 말하는 저가형 차를 하는 것을 포기했다.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하지 마라고 막 얘기하고, 네네네. 그리고 우리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할 거에 얘기하고, 또 일렉트랙이라는 또 이 전기차 전문 미디어에서도 사실상 저가형 모델은 철회된 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전까지 계속 하락했었던 모양새죠. 그러니까 즉 매출이 떨어질 것은 물론 지금 월가의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지만 이미 매출 또한 당연히 자동차 판매가 크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그것이 자동차 판매 수가 줄어들었으니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선반영이 됩니다. 주가의 선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지만 제일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이 컨퍼런스 콜, 즉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CEO라든지 CF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받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받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미리 올라온 질문부터 몇 개를 먼저 답변을 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저가 모델이 진짜 안 만들 건지, 만든 다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로보택시를 한다라면 이걸로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건지, 그 돈 벌 수 있는 것의 타임라인은 어떤 건지.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질문이 딱딱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보니 이것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한다라는 거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흔히 말하는 무질서, 그러니까 이 무질서함, 이 뭔가 치고받는 것 같고, 언론 보도 로이터 나름대로 신뢰가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일론 머스크 CEO는 또 아니라고 하고, 또 보도가 나오고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질서를 잡아준 거죠. 질서를 잡아주면서 우리의 예상 가능한 전망들을 보여줬던 거고, 이것이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를 움직인 건 크게 두 손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0에서 40%에 달한다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테슬라는 대단히 개미 투자자들, 우리 시청하시는 지금 여러분들 같은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60%에서 70%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아니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죠.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의 미래 가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거든요.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더 장기 투자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1년 뒤에 만약에 안 되면은 빨리 현실화 시켜주고, 이 돈 갔으면 기회비용 생각해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던, 더 수익률이 높은 대로, 또는 메타가 요즘 수익률이 물론 어제 뭐 폭락을 했지만 메타가 수익률을 일단 메타를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물론 뭐
캐시 우드라든지 일부에서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하면서 수익률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뭔가 불투명했는데 뭔가 앞으로 단계가 잘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해소됐다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차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래 올해 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1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저가형 자동차 일명 모델 2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라 그랬어요. 2025년 하반기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단히 혁신적인 생산 방식과 플랫폼과 인류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제작 기계로 생산 기계로 정말 혁신적인 걸로 해서 원가를 50% 낮추겠다. 그래서 저가 자동차지만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땡기겠다. 2025년 상반기로 땡기겠다. 상반기로 땡기겠다는 걸 로이터가 했던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이 그런데 이 생산을 내가 아까 1월 달에 얘기했던 혁신적인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모델 3, 모델 Y가 만들고 있는 기존 라인에서 만들겠다. 그래요? 기존 라인에서 만들면 당연히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져도 중국 차의 공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천천히 갈 수 없다라는 자체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땡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은 로보택시는 거기서 만들 거다. 그러니 로이터의 보도도 틀린 건 아닌가.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는 저가 생산 차량을 당분간 생산하지 않는다. 저가 생산량은 근데 또 가장 또 특이한 거는 복수형을 썼어요. 모델 S라고. 모델 S. 네, 그러니까 원래 모델 2라는 단수로서 단어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가 모델, 그러니까 넥스 차량을 모델 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프라이스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모델 그러니까 S로 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복수의 차량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꼭 25,000달러짜리가 아니더라도 25,000달러도 내놓겠지만 예를 들면 모델 3를 갖다가 좀 변형을 한다든지 모델 Y를 변형한다든지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3만 달러대로 좀 낮춘다든지 다양한 모델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중국차의 공세에 예상보다 빨랐던 중국차의 공세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근심하고 있었고 이러다가 중국차한테 시장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더욱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불식시켜주면서 2024년, 올해는 힘들겠지만 2025년에는 신차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올해 8월이라 9월, 10월 중에는 그 모델이 선보이겠죠. 짜잔 하면서 기대치를 심어주겠죠. 우리 이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거고 이제 이거 들어갈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갖다가 미리미리 반영을 해주면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저 정도면 충분히 시장에서 가능성 있겠는데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2025년부터 실적으로도 중요하지만 2024년에 이미 새로운 차의 모델들이 선보일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에 사람들이 실망한다면 주가는 또 다시 빠지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징검다리가 돼서 촉매제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촉매제가 돼서 카탈리제이터가 돼서 이것을 올려낼 수 있는 이러한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지금 EV 시장에서의 시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테슬라가 했다라는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만족을 했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뭐 계속 앞으로 주구장창 올해 내내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문가에 따라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상승 시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테슬라가 내놓는 자동차 시장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 뒷부분에 또 질문하면서 답변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FSD라고 하는 AI, AI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보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AI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AI에 대한 매출은 우선 재무제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높게 기업 평가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그러니까 단기와 중기의 어떠한 전망을 보고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장기를 보는 케이스는 중기나 장기의 밸류를 보고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단기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비아디나 이런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굉장히 거세고 사실
그것 때문에 당장 판매 대수에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다. 그렇게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저가 모델이 나오면 그 부분은 근데 반격이 가능한 건가요? 또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또 시장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저가 모델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로보택시를 만들면 굳이 차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테슬라의 AI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데 FSD를 아무리 신뢰한다고 해서 아이를 뒤에다 태우고 저는 FSD는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죠. 제도적으로도 이것이 통과되는 데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중간에 사고가 날 거예요. 분명히 사고가 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운전하는 사고율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사고 나면 사람들의 실망이 큰 거고 그렇죠. 공포감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FSD는 앞으로 로보택시는 가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연 테슬라가 기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10년이 지속된다면 10년 동안 자동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 3와 모델 Y 두 개만으로 우리가 모델 S하고 모델 X는 완전히 고가 차량이니까 제외해 놓는다라면 대중시장에서 지금 장악할 수 있는 건 모델 3하고 모델 Y로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가처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낮은 사람들이나 중간 사람들도 존재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 팔리지가 않는 나라예요. 여기에는 소형 차량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성장하는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중저가 차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저가 차량이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솔린, 즉 이 가솔린 차량이라든지 디젤 차량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없이도 저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야 대중화되는 시장이 전기차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뭐 난기류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로보택시하고 그 다음 만들어진 플랫폼에서는 차가 두 대가 생산되는 거예요. 하나는 로보택시, 하나는 저가형 택시. 원래 계획이 이거였어요. 저가형 차량. 네, 저가형 차량. 저가형 차량에는 핸들이 있고 가스 페달이 있고 여기에는 브레이크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이 고급형, 그러니까 이 진일보한 플랫폼에서는 로보택시만 일단 생산하겠다. 그리고 저가형 차량은 기존 생산 라인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하죠. 그래서 기존 생산량은 이미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률은 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안정화된다라면 이 차량 저가 차량도 새로운 플랫폼에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여내겠다. 단계적으로. 근데 시장에서 이거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 2025년 하반기라고 한다면 이런 건 보통 연기되거든요. 초반에는 또 생산에 오류들도 발생하고 수율도 문제가 되면 사실 2026년이나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비아디의 시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유럽이나 지금 중국에서 파상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도 바이든 정부 내에도 사실은 바이든 내의 좌파 그룹은 이제 환경주의자들이고 우파 그룹들이 현실주의자들인데 좌파와 우파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되게 큰 대결을 하고 있어요. 중국차 수입을 빨리 해서 바이든 이번 대선 이전에 2024년 동안 전기차의 전환에 말뚝을 박자라는 쪽의 환경론자들이 파고 그다음에 우파 같은 경우에는 현실론자들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지금 수입하면 중국 정책을 수입하면 트럼프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정권이 트럼프한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 전환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4년 더 늦춰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타협하자. 중국은 올해는 막자.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논쟁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가 차량의 신속한 출시는 대단히 지금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차량에 대한 기대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도 빨라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번에 나온 실적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실적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특이한 걸 좀 살펴보면 실적표를 제가 그 엑셀로 한 걸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네네네.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이건 제가 쪼개보는 건데요. 자동차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보시면 에너지 부분이 있고 서비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부분은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근데 에너지 부분은 매출이라는 것은 절대 금액이죠. 여기에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14%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4기가와트를 넘었고 에너지 부분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메가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은 이 부분이 왜 증가가 있냐면 6%밖에 증가 안 했지만 이게 왜 증가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미에서 충전 시스템이 테슬라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테슬라의 충전소에 지금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차나 기아차가 와서 충전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그게 부분에서 충전 서비스가 지금 요 서비스. 네, 서비스 여기 이제 충전 서비스하고 자동차 보험 두 가지거든요. 테슬라가 자동차 보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자동차 보험은 줄었겠죠. 왜냐하면은 딜리버리 매출이 그러니까 판매가 줄었으니까요. 판매가 줄었으니까 자동차 보험 줄을 수 있는데 이 전기 충전소에서 이 부분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6% 증가한 부분에 안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FSD가 지금 얼마큼 이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을 차지하는지는 유료 구독하는 거. 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증가했다라는 거. 특히 4월달에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90만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프라핏은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프라핏은 절대적인 액수를 얘기하는 거고 마진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액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그로스 프라핏 즉 이거는 뭐냐면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판매 가격에다가 생산 비용을 뺀 것이 그로스 프라핏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총 매출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매출 딜리버리 판매 수가 줄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 여기에서의 부분은 심지어는 지난 분기가 17.2%의 수익률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이율이죠. 17.9%라고 해 수익률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건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리튬 가격이 내려서 배터리 가격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렸던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적게 팔았는데도 이렇게 됐다라는 건 그다음에 테슬라는 뭐 제가 책에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매 분기마다 생산 비용을 낮추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비용을 많이 절감했을 거다. 네,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보세요.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로시 프로핏도 늘었지만 이 수익률도 22%에서 25%로 증가했어요. 여러분 25% 남으면 이게 되게 짭짤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높은 수익률이라면서 에너지 부분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것은 현금 보유액입니다. 현금 보유액을 보면 지금 한 269억 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 분기에 290억 달러에 비해서는 한 20억 달러가 빠진 거예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 토요타 같은 경우 부채가 488억 정도 돼요. 토요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통 자동차. 그러니까 현금 보유액이 이렇게 토요타는 에 비해서 정말 이건 부채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 보유액이 풍부하다는 것은 가장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기업에서 투자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채는 여기 드러나진 않지만. 예, 드러나진 않지만 테슬라의 부채는 대단히 작습니다. 계속해서 줄어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부채에 대한 조금 이 노이로제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채를 계속해서 줄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 남아 있지만, 그다음에 현금 보유액이 대단히 풍부하죠. 현금 보유액이 풍부하다는 게 이게 대부분 어디로 왜 마이너스 요번에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올해 이번 달에 우리가 받은 돈보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홍해에서의 문제라든지 베를린 공장에서의 문제라든지 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판매가 그러니까 생산한 것이 배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 부분이 무려 20억 달러가 넘게 쌓여 있고 이 부분도 이제 마이너스로 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20억 달러에 가까이가 AI 쪽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를 만들었던 캐시가 들어올 게 좀 늦게 들어오는 게 있고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 투자는 것도 벌써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약 AI 투자가 한 160% 정도 지난 분기 대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즉 AI 투자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H100을 사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H100을 사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기관 투자자들 보기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 부분에서 확실한 게 하고 있고 현금 보유액이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있고 물론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논쟁거리를 완전히 없애줬다. 우선은 이 재무제표에도 공식적으로 그들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고 CFO도 얘기를 해서 분명하게 뉴 모델 즉 저가형 차량이 2025년 상반기에 생산될 것이고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이 8월 8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로보택시의 모델을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 이미 신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로보택시의 모델이 생산은 하반기에 2025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선은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시연도 해주겠죠. 그러니까 시연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미국 전 뭐 16개 도시, 20개 도시에서 마구마구 서비스가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로보택시 달리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시연을 하겠다라는 일정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했고 시연이 된다라는 건 대충 저 정도의 매력적인 차량에 사람들이 탑승을 할 건지 그리고 저 정도의 기술이 있을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13.3 정도의 버전이 지금 FSD가 12.3 정도의 버전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12.5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5는 버전 13에 육박하는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버전 12.3이 통용되고 있는데 8월 8월까지 12.5까지 끌어올리겠다. 근데 지금 FSD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FSD 성능 설명도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구심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네, 사실 FSD 있었는데. 전체 마일수로 보면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우선 FSD가 우선은 10억 마일이니까 한 우리나라 킬로수로 하면은 13억 킬로 정도 13억 킬로 정도 되나요? 마일이 1마일이 1.3km인가요? 1.6km? 1.6km 그러면 16억 킬로죠. 16억 킬로미터를 갖다가 FSD가 주행을 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지금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공식적인 FSD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허가받은 FSD는 오피셜하게 있는 것은 한 15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150만 대가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돈을 내면서 쓰는 고객은 90만 대는 거니까 요 정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 마일수를 맞춘 거예요. 근데 저기에 빠져 있는 마일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것이나 중국에 있는 것도 데이터는 수집을 하고 데이터는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빼더라도 네. 공식적인 FSD만으로 저 정도가 나온다는 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도표를 그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이 FSD가 뭘 잘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저거죠. 저거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그러니까 버전 11 대비 버전 12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3번이 뭐냐면 부드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레인을 바꾸는 것. 이거는 11에서나 지금 12에서나 다 9점이에요. 10점이 만점이고 9점까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계산된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차량이 어느 정도 5번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줄이죠. 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레인 체인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교통이 조금 복잡한 데서 네. 그다음에 이제 스무스 레프트 턴, 라이트 턴 이거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점에서 확실하게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네네네. 잘할 그다음에 수 있다. 부드럽게 멈추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나빠졌어요. 부드럽게 멈추고 가속하는 것 이거는 아무래도 비디오를 학습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속도를 올리는 거를 갖다가 컴퓨터가 그러니까 인간이 제어했다라면 이 인간들이 보통 가속을 운전자들이 빨리 하는 거거든요. 빨리 사람들 멈추고. 걸 배우면서 더 악화됐다. 그러니까 사람들 걸 배우면서 사람들이 부드럽게 출발 안 하고 부드럽게 멈추질 않고 이거를 얘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지만 인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파킹 같은 경우에는 1점이었는데 4점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주차도 해주잖아요. 근데 주차가 완벽하진 않다는 이런 부분들도 7점, 8점으로 지금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페셜 로드 사인 뭐 이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공사 중 표시라든지 그런 표시 같은데. 그런 걸 갖다가 이해하는 비율은 아직까지도 1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뚜렷하게 11 대시 12가 개선된 영향들도 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남아 한 3개월 정도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가 뭐냐면 FSD 자율주행이 여러분 오토파일럿하고는 다릅니다. FSD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하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풍부한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까지 컴퓨팅 파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학습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를 학습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 부분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도조 슈퍼컴퓨터도 지금 계속해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H100, 엔비디아의 칩에 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갖다가 충분하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단히 지금보다도 더욱더 속도가 내서 가속화되어서 FSD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볼 때 FSD 개선은 중요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컨퍼런스 콜 때 조금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해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FSD의 가치를 믿지 않는 투자자라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 역시 자신감 너무. 그러니까 자신감 궁금해요. 만빵이죠. 근데 제가 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에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지표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저는 테슬라 성장 2기가 시작됐다고 봐요. 아, 1기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 18년에서 여러분 2020년 되면서 주가가 1000% 가까이 뛰어서 크게 많이 이익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지금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프업이라는 것이 이게 매번 1000%씩 500%씩 뛰면 사람들이 다 테슬라 사죠.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테슬라가 1000% 가까이 뛰었던 것은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조금 반영되어서 하지만 핵심은 자동차 기업으로서 평가를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면 그럼 두 번째 점법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는 중심에는 AI가 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게 FSD고 이것이 연결되는 게 로보택시고 다른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뭐냐? 옵티머스다. 옵티머스도 왜냐하면 똑같은 FSD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로 연결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제품들과 서비스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마존의 AWS 같은 기업이 될 거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거다. 자 로보택시로 해서 운행해서 우버처럼 소유자들이 돈도 벌지만 차가 멈추고 있는 동안 컴퓨터를 빌려 쓰겠다. 그래서 자동차 간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일종의 사람들한테 이 서버를 대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여해주고 그 수익을 갖다가 테슬라도 좀 가지고 차량 소유자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단히 좋은 컴퓨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이 라이센스로 FSD를 내겠다. FSD를 갖다가 충전소 사업처럼 지금 포드랑 사실상 포드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드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는 사람들이 FSD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 그 서비스인 FSD를 포드에 팔아서 포드의 자동차에 부착을 하겠다는 부착하도록 네, 하겠다. 그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3나 4나 이런 것들이 좀 부착이 되어야 되고요. 하드웨어 3는 대단히 큰 하이엔드 칩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개하고 9개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8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도 부착을 해야죠. 카메라도 부착을 해주고 하드웨어 3라는 이 컴퓨터 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FSD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포드가 얘기된다면 이거는 만약에 올해 만약에 그 계약이 체결된다면 테슬라는 이제 완전하게 그 카 컴퍼니에서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이건 매출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막말로 이제 현대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대나 기아나가 대안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수즈키라든지 아니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GM 외에는 사실 제대로 되는 것은 웨이모하고 GM 외에는 물론 이제 모바일 아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포드도 하다가 포기했고 네네네. 우버도 하다가 포기했고 현대기아차도 하는 것도 아주 조그만 연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중화돼서 아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처폰이다. 지금 전기차 과거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인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이폰 나오면 사람들이 아이폰 산다. 아이폰으로 갈 건데 거기서 피처폰으로 남아 있을 거냐? 아니다. 우리 FSD 가지고 가서 라이센싱해서 우리 라이센싱으로 다 풀어줄 거다.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서비스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비전 전망을 새로운 했는데 비전이네요. 네, 완전한 새로운 비전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 현재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부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본인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업체에게 주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엔비디아하고 또 테슬라만 2개 기업만이 이거를 주도해도 대단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웨이모는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웨이모는 흔히 말하는 라이다와 레이다를 갖다가 차량 뚜껑 위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로봇 택시로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제가 소유하는 차량에다 라이다와 라다는 가격도 너무 비쌀 뿐더러 일반적으로 여러분 괴물 같은 걸 올리고 뭐 각 같은 걸 쓰고서 모자 쓰고서 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업체들은 그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잠재적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율주행에서 두 업체의 라이센스를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하겠다고만 했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상태고 테슬라는 FSD가 지금 대단히 올해 들어서 많이 익스포넨셜하게 이 기하급수적으로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끌어올린다라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OEM들도 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이것은
막대한 수익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이 개발만 해놓으면. 그렇죠. 네. 개발만 해놓으면 개발 비용이 들어갈 뿐이지 수익률은 막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카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완전한 전환이 되는 거고 저는 이것이 2기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의 두 번째 시기고 이것이 밸류를 기업 밸류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가능성은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아, 네. 그러네요. 아, 네. 대단하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2기 테슬라가 시작됐다. 네, 새로운 이게 성장이 핵심적이죠. 시작됐다. 네. 여기까지 결론 내리시고, 네. 그 자율주행 얘기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중간에 끊는 것 같긴 하지만, 다음번에 그 자율주행 얘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2기가 시작됐다. 이게 굉장히 강도 높은 이 말씀이신데, 이 이야기를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시간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